생물체를 분류를 할 때 분류법에 따라서 계문강, 목과 속종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배우게 될 내용은 생물체를 에너지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 획득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문강, 목과 속종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세균류, 고세균류,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생화학에서는 주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속종만 주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요 내용이 조금 관련이 있어요. 생화학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마우스로 하는 게 더 나은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안 들려요? 마이크는 되는 것 같은데 칸막이가 있어 그런가? 문을 좀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생물체를 에너지 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기 보다시피 크게 맨 위에 보면은 광영양생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영양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는 전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광영양생물, 그 다음에 화학영양생물. 광영양생물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생명체를 얘기하고요. 화학영양생물이라는 것은 빛이 아니고 일반 화합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그런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시 또 이거를 세로 분류를 하면은 광영양생물부터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광영양생물부터 보면은 여러분 보기에 이제 왼쪽이네요. 영어로 이제 포토트로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영양생물입니다. 생물체입니다. 포토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고, 트로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2를 이용해가지고 생명체를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오토트로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트로프.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또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만든다든지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쓰는 경우 오토트로프라고 그래요. 오토라는 것은 이제 자가라는 자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고 그러면 광자가 영양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토 헤테로트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토 헤테로트로프는 헤테로란 말 자체가 자가하고는 반대로 타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을 이용한다. 다른 생명체의 성분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 헤테로트로프하고 포토 오토트로프로 나뉘어지고 다시 이 포토 오토트로프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식물체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식물체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CO2를 환원을 시키는데 환원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탄수화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화학 2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그 옥시제닉 포토신테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화적 광합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식물체라든지 LG 우리말로는 조류입니다. 그리고 사이노박테리아 이제 박테리아 중에 이제 속하는 물질이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O2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 NO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들인데 산소가 있으면 얘네들은 오히려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린 앤 퍼플 박테리아, 그러니까 녹색 세균 또는 자주색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CO2 자체를 아예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생명체들을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에너지원으로서 빛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자기 몸을 구성하는 또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 때 그 유기물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CO2는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죠. 보통 0.03% 정도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공기 중에 0.03인가 0.3%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양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말고 CO2를 이용을 못하는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그 화합물들을 우리가 포토 헤테로트로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그린 노언설퍼 박테리아, 그러니까 녹색인데 그 황을 이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 그리고 퍼플 노언설퍼 박테리아, 그 자색 세균이긴 한데 황을 이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만 이 슬라이드에서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서 광합성을 아예 못하는 생명체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사람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어떻게 얻어요? 네? 밥 먹어서 얻는 거죠. 식사를 해가지고. 그 밥이라고 하는 그 식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에너지가 될 만한 성분이 뭐가 있죠? 네? 뭐? 탄수화물, 또 단백질, 지방. 네.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열량소라고 또는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모트로프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에 탄소원으로서 CO2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화학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유기화학 여러분들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유기화학이고 탄소를 뺀 다른 원자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공부하는 게 무기화학입니다. 근데 생명체는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로 거의 다 대부분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몸은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탄소원을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쨌든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데서 이제 얻긴 얻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아니면은 우리 그 생명체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 DNA를 만드는 이럴 때 뭘 쓰느냐? 주 원료로서 뭘 쓰냐면은 보통은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오르게닉 컴파운드를 씁니다. 유기화합물을 쓰는데, 특이하게 어떤 생명체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CO2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케모 오토트로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하는데 그 자기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 때는 CO2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케모 오토트로프란 말을 씁니다. 이 케모 오토트로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하이드로젠 박테리아, 설퍼 박테리아, 뭐 카본 모노크사이드 옥시다이징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 그 미생물학 시간에도 잘 안 다루는 특이한 그 미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 동물체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탄소원으로서 유기화합물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도 유기화합물을 이용하고 탄소원으로도 유기화합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케모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하고, 헤테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타가 영양체 이렇게 이제 번역한다고 그랬죠. 화학 타가 영양체 번역한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 전자 수용체가 뭐냐에 따라서 산소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산소가 아닌 경우가 또 있어요. 이 전자 전달계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뭐 우리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이제 들이마시는데, 그 산소를 우리 몸에 들이마시는 이유가 전자 전달계를 돌리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목적도 있지만은 중요한 목적이 전자 전달계에서 이 산소를 다시 말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 탄수화물이 산화가 됐다, 뭐 지방이 산화가 됐다, 단백질이 산화가 됐다. 이것은 이제 그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식품학에서 얘기하는 산화하고 생화학에서 얘기하는 산화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식품에서는 이제 식품이 산소와 식품 성분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어떤 뭐 이상한 물질이 산화가 돼서 이상한 물질이 생겼다, 이런 의미지만은 생화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산소가 소모가 됐다, ATP를 만드는데 이용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소가 전자전달계에서 사용되는 생명체가 그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모든 동물들,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곰팡이들, 그 다음에 프로티스트, 그다음 박테리아. 프로티스트는 박테리아 약간 상위에 있는 원생 동물을 우리가 프로티스트라고 그럽니다. 아메바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전자전달계에서 그 전자전달계라고 뭐 딱 그 고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를 그 받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화합물이 받는 경우도 있고 비유기화합물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렉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산균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뭐 많이 먹는 요구르트나 이런 것에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뭐 균주죠. 이런 것들은 산소를 굳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할 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화합물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전달계에서 그 전자를 받는 물질로서 무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 물질들을 어떻게 에너지를 얻느냐,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화학영양생물, 광영양생물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광영양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체가 있다. 화학영양생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반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받느냐면은 이 태양빛으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같은 경우 뭐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은 간접적으로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획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고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체를 먹어요. 그 식물체를 먹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식물체를 전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식물체를 먹는 소고기를 먹고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태양빛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나중에 뭐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파장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입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광합성하는 그 식물체에 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CO2하고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이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을 하는 건데 뭘로 고정하냐면은 탄수화물로 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분 아니면 설탕 뭐 이런 걸로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고정이 되느냐?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하죠. 어제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광합성을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명반응이라는 게 있고 암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명반응에서는 태양빛을 화학 에너지 ATP로 전환을 합니다. 빛을 ATP하고 NAD, 이 부산물로 NADPH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그 환원력인데, 일종의 환원력인데, 물질이 산화됐다는 거하고 환원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환원된 상태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에너지의 포텐셜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거는 에너지 포텐셜이 낮은 거죠.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분을 먹었다, 아니면 포도당을 먹었다, 설탕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돼서 흡수돼가지고 해당 작용을 거치든지 뭐 전자전달계를 거치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ATP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이게 환원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원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산화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된 상태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화된 형태가 C2예요.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이 산화가 되면은 궁극적으로 CO2로 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포도당의 실험식인데, 포도당 같은 경우 이와 같이 그 여기에 수소도 들어있죠. 수소가 12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탄소하고 산소가 1대1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원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그 산화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ATP가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많습니다. 식물체 말고도 해양에 있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해양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전분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게 축적이 됨과 동시에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산소를 또 사람, 동물이나 이 호흡을 하는 산소가 필요한 생명체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이 탄수화물도 만들어지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헤테로트로프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거를 이용을 하고 이 탄수화물, 이게 뭐 포도당이 됐든 아니면은 뭐 설탕이 됐든 전분이 됐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은 CO2 물이 됩니다. 이게 그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6분자의 CO2가 6분자의 물 분자로 완전히 산화가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이 헤테로트로프들이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뭐 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명 형상을 유지해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들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어떤 개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포 하나가 하나의 우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세포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볼 때는 1%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세포 하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놈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 염기 서열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죠. 30억 쌍이나 돼요. 30억 쌍이 요즘은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는 그 염기 서열을 굉장히 단시간 안에 10년 이내에 이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뭘 밝히기 시작하냐면, 그 30억 쌍이나 되는 이 염색체 안에 어떤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지인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유전자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밝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9,000개. 어떤 사람은 뭐 2만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만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9,000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유전자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우주와 같은 한 세포를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 거대 분자가 바로 그 DNA죠. 금방 얘기했던 이제 염색체에 해당되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DNA인데, 이 DNA가 또 다른 말로 이 염색체를 우리가 크로마틴이라고도 합니다. 염색체를 크로모솜이라고도 하고, 크로모솜이 크로모솜을 이루고 있는 단위를 우리가 크로마틴이라고 그래요. 크로마틴.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23쌍, 46개가 있는데, 다른 생명체는 또 뭐 염색체 숫자가 달라요.
생명체마다 염색체 숫자가 달라.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염기 배열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 염색체 큰 23쌍이나 되는 그 염색체를 또 이렇게 좀 더 구분하면은 그게 크로마틴으로 구분이 돼요. 크로마틴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루고 있는 거를. 근데 크로마틴을 이루고 있는 게 그럼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 단백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DNA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염기 서열을 다 밝혔다는 거예요. 2003년도인가요? 다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30억 쌍 정도의 염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 DNA를 이루고 있는 핵심 성분이 이제 염기 플러스 여기 보다시피 당도 있고요. DNA에 들어있는 당은 무슨 당일까요? 생화학 여러분 배웠죠? DNA를 이루고 있는 당은 당 이름이 뭐죠? 디옥시라이보스. 예. RNA를 이루고 있는 당은 라이보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DNA를 이루고 있는 이 당을 보면은 2번 위치에 조금만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게 1번 위치고 요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거든요. 5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5개짜리 당이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2번 위치에 그 수소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3번 위치에는 하이드록실기 OH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라이보스하고 디옥시라이보스의 차이점입니다. 디옥시라이보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소고 RNA 같은 경우는 라이보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하이드록실기입니다. OH기입니다. 요게 그 OH기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구조 자체가. RNA는 그래서 굉장히 잘 부서집니다. 잘 잘라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러는데 DNA는 요게 OH가 아니고 다행히 수소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안정해요. 웬만해 가지고는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잘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이 있어요. 여기 인산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핵산은 뭐로 이루어졌나? 그러면 염기인산당 이렇게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인산하고 당은 이 5탄당은 모든 이 DNA를 이루고 있는 핵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뼈대만 이룬다고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이 염기입니다. 이 염기가 아데닌이냐, 타이민이냐, 구안이냐, 사이토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트리플릿 코돈이라는 말 들어봤죠? 염계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AUG 하면은 뭐죠? AUG 코드는 뭐를 의미합니까? 네? AUG 하면은 메사연이라는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어요. 뭐 UUU 이렇게 하면 이제 페니랄라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AUG는 확실히 메사연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 3개의 코돈이 그러니까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호를 다 풀었어요. 오래전에 1960년대에 니렌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암호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이 염기 서열만 쫙 되면은 이 아미노산 순서가 쫙 나옵니다. 뭐 AAA, TTT, 죄송합니다. AAA, TTT, GGG, CUA, 뭐 어떻게 나가더라도 트리플릿 코돈이니까 3개씩, 요거는 페니랄라닌, 요거는 라이신, 요거는 메사연인, 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서열로 쫙 금방 내 번역이 돼요. 그건 쉬우니까. 컴퓨터에 넣어도 해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막을 보면은, 원형질 막이죠.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보면은, 여기에 주 성분이 지방하고, 지방 성분하고,
단백질인데 이제 여기 단백질만 적어놨어요. 사실 생화학은 거의 뭐 단백질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몇 종이 있죠? 지구상에 아미노산이 몇 종류나 있을까요? 염기는 4개밖에 없어요. AGTC. DNA 염기는 AGTC. RNA 염기는 AUGC. 4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미노산은 몇 종이 되죠? 네, 20개, 20종. 20종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그래서 이 단백질이 20종류를 다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국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청국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뜨면은 길게 끈적끈적한 점질 물질이 이렇게 실같이 따라오르는 게 있는데 그 성분이 뭐냐면은 폴리그루타믹 애시드예요. 우리가 PGA라고 그러는데 그 폴리그루타믹 애시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루타믹 애시드가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낫도균이 그걸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왜 그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폴리그루타메이트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루타믹 애시드로만 되어 있어요. 영양가는 없겠지. 필수 아미노산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단백질인데 화장품에 보습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장품에도 쓰이고 또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건강 기능식품 원료로도 등록이 돼 있어요. PGA가. 어쨌든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성이 천차만별입니다.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자, 난 아미노산이라고 이루어졌다.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셀월을 보면은 주 성분이 이제 여기 보다시피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여러분 종이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셀룰로스죠. 셀룰로스로 되어 있죠. 이 셀룰로스는 전분과 똑같이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포도당과 포도당끼리 결합이 전분의 경우는 알파1, 4 아니면 알파1, 6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배웠어요? 전분이 알파1, 4 결합, 알파1, 6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거 안 배운 사람 하면서 들어. 안 배운 사람. 처음 듣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 있네. 여기 있네. 네. 이 전분, 식품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전분에 대해서 식품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맨 먼저 나오는 게 전분의 호화, 그리고 알파1, 4 결합, 알파1, 6 결합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죠. 쌀밥. 쌀에 들어있는 주 성분이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이에요. 이 전분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아밀로스가 있고 아밀로펙틴이 있어요. 스타치라고 하는 전분 안에 아밀로펙틴, 아밀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쌀 같은 경우는 약 한 70%에서 75%가 아밀로펙틴이고 나머지가 아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밀로펙틴이 단연 많죠. 근데 찹쌀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이 거의 99%, 98% 이렇게 돼요. 아밀로스는 굉장히 적고 아밀로펙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백진주쌀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요? 백진주쌀. 백진주. 안동에서 나는 백진주쌀. 이거는 이제 찹쌀 같아요.
끈적끈적해. 밥이. 아밀로펙틴이 많아서 그래. 근데 아밀로펙틴은 알파1 가지고 있고, 6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밀로스는 알파1 4 결합만 있고, 이거는 당연히 포도당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밀로펙틴도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아밀로펙틴은 알파1 4 결합 말고 알파1 6 결합이라 해가지고 가지 결합입니다. 일종의 브랜치. 그런 결합 특성 때문에 끈적끈적한 점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셀룰로스는 좀 특이해요. 셀룰로스는 이게 이제 전분인데, 금방 얘기한 건 전분이고, 셀룰로스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건 전분하고 똑같은데, 이 포도당과 포도당과의 결합이 베타1 4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결합이 좀 달라요. 그 차이 하나로 전분은 소화가 되고 사람 소장에서 셀룰로스는 전혀 안 됩니다. 0%. 대장균에서도 거의 안 돼요. 대장균에서도 거의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위는 포도당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생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탄소 화합물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우리 생명체, 사람 몸을 포함해서 생명체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원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이게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DNA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미노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탄수화물, 뭐, 모든 성분들이, 몸의 핵심 성분들이 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가 그러면 왜 그 생명체의 중요한 중심 원소가 됐을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 탄소가 화학적으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일단 이 탄소는 여러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잘 합니다. 결합을 잘해요. 결합을 잘 하는데 단일 결합을 4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 공유 결합을 4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소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탄소 6이죠. 6번. 6번이라는 거는 전자가 몇 개란 뜻이에요? 6개란 뜻입니다. 원자 번호하고 전자 개수는 같아요. 양자 개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6번 탄소는 양자도 6개, 전자도 6개, 중성자도 6개. 666.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네, 어쨌든 이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4개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외곽 전자라고 그래요. 화학에서 체외곽 전자라고 그래요. outermost electron이라고 그러는데 체외곽 전자가 4개, 안쪽에 이미 2개가 채워져 있고 그런데 이 전자가 4개는 불안한 숫자입니다. 이 분자에서는 원자나 분자에서는 전자가 8개가 돼야만 안정하게 돼요. 8개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4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4개 받으면은 자기가 원래 4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씩 4개를 받으면 총 8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을 할 경우에는 4개의 단일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산소하고도 또 잘 결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단일 결합을 하는 경우에 산소와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산소하고. 이중 결합이라는 것은 전자를 얘가 최대 전자를 4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까지 공유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 보다시피 2개를 공유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 거 2개하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거 2개를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산소 입장에서 볼 때는 체외각 전자가 산소가 7개입니다. 7개인데, 죄송합니다. 6개인데, 2개를 탄소가 공유를 해주니까 자기는 이제 8개가 되니까 산소 입장에서 볼 때도 만족스러운 거고, 이 탄소 입장에서 볼 때도 얘가 산소가 2개를 주니까 자기는 총 6개가 되잖아요. 나머지 이제 2개는 이제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중 결합을 할 수 있고 단일 결합을 할 수 있고 산소와 잘 결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질소하고도 잘 결합을 해요. 이 탄소가. 이 탄소는 전기음 성도가 좀 낮습니다. 전기음 성도라는 말 아마 화학을 안 들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전기음 성도가 높은 원소가, 가장 높은 원소가 뭐죠? 전기음 성도가 전기음 성도라는 것은 전자를 땡기는, 전자 친화도를 얘기합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 그게 가장 센 게 F입니다. 플로르.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질소. 이렇게 돼 있어요. FON, 폰클, CH. 그 다음에 염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전기음 성도가 상당히 높은 원소들하고 이렇게 잘 결합을 해요. 탄소는 상대적으로 전기음 성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이 산소는 잡아 당기고 산소는 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질소도 전기음 성도가 높은 편에 속한 죠. FON이니까 세 번째로 전기음 성도가 높은 원소입니다. 이거 결합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 뒤에 질소하고도 또 이중 결합할 수가 있고, 또 탄소와 탄소끼리도 자기네들끼리도 또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 이중 결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3중 결합까지도 가능해요. 4중 결합은 없어요. 희한하게. 4중 결합은 없어. 원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가 4중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한은 4중 결합은 일반적인 생화학에서는 안 다룹니다. 여기까지. 3중 결합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옥텐 룰이라는 것은 체외각 전자수가 8개가 됐을 때 안정한 분자를 갖는다. 분자 구조를 갖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탄소가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CHON이라 해가지고 탄산 단백질 CHON.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카보하이드레이트는 CHO로 되어 있어요. 뭐 약간 예외는 있지만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도 주로 CHO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백질은 요 4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프로테인. 그래서 이 CHON 이 4 원소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원소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우리 예를 들어 뼈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
세포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런 포타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양이 많은 것들은 다량 원소. 이렇게 미량으로 들어있는 건 징크라든지 이런 철 같은 거는 미량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생명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가지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 최소한. 이 CHON에다가 이 무기질,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무기질이 15종이 있어요. 7종의 다량 원소. 그 다음에 8종 정도의 미량 원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원소라고 그러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슘, 뭐 인, 클로라이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황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 미량 원소는 이제 뭐 철이라든지 뭐 아연이라든지 또 구리라든지 뭐 셀렌 등등등등. 총 19종이 꼭 필요하고요. 그 외로 이제 다른 생명체들에 들어있는 성분들까지 다 합치니까 우리 책에서는 보통 한 뭐 30개 정도가 생명체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생명체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뭐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살색,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이런 원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원소들이죠. 광물질이죠. 광물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화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기능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기능 그룹이라고도 번역하고 기능단, 또 뭐 기능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책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펑셔널 그룹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펑셔널 그룹이 뭐냐? 이 펑셔널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뭔가 기능성을 부여하는 거, 특성을 부여하는 거, 이 화합물의 특성을 부여하는 그룹을 우리가 기능 그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생화학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뭐 메틸 그룹, 여기 CH3가 메틸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에틸 그룹. 에틸 그룹은 탄소 2개에 수소가 5개가 있죠. 에틸 그룹. 그다음에 페닐 그룹. 페닐은 이렇게 링 구조입니다. 벤젠 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보닐 그룹. CHO가 여기 카보닐 그룹입니다.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보닐 그룹 중에서도 이런 알데하이드 폼이 있고 이와 같이 케톤 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 그룹. 이거는 이제 CO로 되어 있죠. 또는 COH라고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카르복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방산이라든지 유기산, 주로 약한 산, 그런 데에 들어있는 펑셔널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록실 그룹, OH 이거는 굉장히 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놀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서 그룹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그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서 그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 결합은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CO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세틸 그룹이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펑셔널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 다이설파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했다가 또 풀어졌다, 했다가 풀어졌다,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풀어진 게 설프 하이드릴 그룹이고,
요게 설파이들 그룹이 두 개가 결합되면 수소가 탈락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형성이 돼요. 요게 이제 그 파마의 원리죠. 여러분 머리를 파마할 때 이 머리카락에 있는 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환원제를 처리해 가지고 이를 잘라요. 그 파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마약을 두 가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이제 산화를 시켜서 요거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다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약간 어긋나게 한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뗐다가 다시 붙일 때는 환원제를 써요. 그래서 산화제를 처음에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환원제를 쓰죠. 환원제를 죄송합니다. 환원제를 썼다가 산화제를 씁니다. 파마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포릴 이거는 이제 그 DNA에서 또는 뭐 에너지 그 성분인 ATP 이런 거에서 이제 보통 흔히 관찰되는 기능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그룹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세 개 이것도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쳐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대사에서 에너지 대사에서 이걸 공부할 텐데 이 아세틸코에에 들어있는 그 펑셔널 그룹을 보면은 여기 뭐 CO 에스테르 그룹도 있고 뭐 아미도 그룹도 있고 또 여기 아미도 그룹도 있고 하이드록실 그룹도 있고 포스포 안하이드레드 그룹도 있고 포스포릴 그룹도 있고 이미다졸 라이크 또 아미노 그룹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단백질 또는 어떤 화합물 속에 이런 그 펑셔널 그룹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아세틸코에라는 그 화합물의 특성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펑셔널 그룹들이. 이거는 아까 이제 공부했던 건데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20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미노산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핵산을 이루고 있는 핵심 성분이 그 염기라고 그랬어요. 염기 중에서 이제 RNA를 이루고 있는 염기가 그 유라실이고요.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가 사이민입니다. 그러니까 DNA에만 들어있어요. 이 사이민은. 유라실은 RNA에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이 세 개는 DNA, RNA에 다 들어있습니다. DNA냐 RNA를 구분하는 것은 유라실이냐 사이민 요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DNA의 염기는 디옥시라이보스 요 2번 탄소에 OH기가 없고 수소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RNA 당 같은 경우는 2번 탄소에 OH기가 있는 경우. OH기가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지질인데 지질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지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세롤이라고 하는 골격이 있어요. 이 골격에 해당됩니다. 그리세롤 골격에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산의 구조를 보면은 이와 같이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여기 올레익 애시드, 우리가 얘기하는 올리브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방산이 올레익 애시드인데, 이 올레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불포화지방산 하나, 포화지방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지질에 여기에 이런 콜린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인지질에 이 콜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주요 당이 이제 이런 포도당이죠. 포도당 말고도 뭐 만노수
있고 갈락토스도 있고 뭐 다양하죠. 네, 대표적으로 포도당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입체 이성체인데, 이 입체 이성체라는 거는 우리가 그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똑같은 구조가 아니다. 다른 구조다. 그럴 때 우리가 입체 이성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입체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2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물리적인 특성이 보통 다릅니다. 그리고 실험식이나 화학식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 아까 C6 뭐 이렇게 적었는데 글루코스가 이게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D폼이 있고 L폼이 있어요. 또 아미노산도 D폼이 있고 L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알라닌, D-알라닌. 똑같은 알라닌이니까 분자식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가는데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스테레오 아이소머 중에서도 그 거울상 이미지를 갖는 거를 에난시오머라고 그러고, 이 거울상 이미지가 아닌 경우를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그러는데, 요거 D하고 L 사이의 관계를 에난시오머라고 그래요. 에난시오머. 요 D하고 L하고 요 두 개의 이성체 관계를 에난시오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난시오머. 그러면은 이거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갈락토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D-갈락토스가 있어. 근데 요 둘 간에는 에난시오머가 아니에요. 에난시오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이아스테레오머죠. 다이아스테레오머. 그러니까 스테레오 아이소머, 입체 이성체인데 그 중에서 에난시오머가 있고, 에난시오머가 아닌 나머지 것들, 기타 것들은 이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한다는 거죠. 이 다이아스테레오머는 완전히 다른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화합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D폼하고 L폼도 생화학에서는 이게 일반 화학에서는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일반 화학에서는 D폼이나 L폼이 구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화학적으로 촉매를 가지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D폼, L폼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D하고 L하고 거의 50대 50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체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전분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다 D폼만 나와요. D포도당만 나와요. D폼만. 이게 이제 그 생물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과 일반 그 무생물계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체 중에서도 지오메트릭 아이소머라는 게 있는데, 기하학적 이성체라고도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시스폼이 있고 트랜스폼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이제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특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뭐 어는 점, 녹는 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인 특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하학적 이성체의 가장 대표적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말레이 게시드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푸마리 게시라는 겁니다. 요 카르복실기를 보면은 카르복실기가 요 탄소와 탄소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시스형은. 우리가 이걸 이제 보트 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트. 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카르복실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요 카르복실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체어폼이라고 해요. 체어폼. 의자 형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명칭 자체도 달라요. 이거는 퓨마르게시드. 왼쪽에 있는 것은 말레게시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도 다르고 화학적인 특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렇지만 분자 구조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유사하죠. 3차원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시스하고 트랜스폼의 예를 보면은 이 레티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중요한 성분인데 이 비타민 A 성분이죠. 레티날이라는 것이. 이 시스 레티날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보트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트랜스 레티날 같은 경우는 이게 직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 뭐 이거 뭐 체어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은 이 시스 레티날이 트랜스 레티날 형태로 바뀌어요.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니까 우리 그 시신경에서 빛이 왔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바뀌면서 신호가 전달이 돼요. 뇌로. 이 시각을 담당하는 그 뉴런으로 대뇌의 그 시각중추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에난시움과 다이스트레오모를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보면은 요 둘 간의 관계는 이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 있는 화합물의 관계는 서로 거울상 이미지입니다. 거울상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가운데를 딱 접었을 때 겹쳐지면은 거울상 이미지예요. 에난시오머예요. 딱 접어서 겹쳐지겠죠. 두 개를 포개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 두 화합물을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접었을 때 딱 겹쳐집니다. 그렇지만은 요를 그 바깥에 그 빼내놓고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죠. 왜냐하면 X, Y가 요 화합물에서는 왼쪽에 있고, 여기 이쪽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에 있어요. X, Y가. 그래서 이게 같은 화합물이 아니다. 하나는 뭐 예를 들어 D폼이고 하나는 L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도 역시 요 둘끼리는 에난시오머예요. 서로 이게 가운데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접으면 딱 겹쳐지게 돼 있거든. 두 개가 에난시오머 관계입니다. 이쪽 화합물들하고 이쪽 화합물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포개지지가 않아요. 이쪽에 어떠한 화합물도 여기하고 포개했을 때 포개지는 게 없어요. 이 경우는 이제 그 non mirror 이미지, 거울상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그럽니다. 요들 간의 관계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에난시오머의 예인데, 예를 들어서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잘 알다시피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페닐알란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 화합물인데 설탕이 한 뭐 100배에서 한 뭐 200배 이상 감미도가 굉장히 높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화합물은 똑같이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페닐알란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데 그 약간 구조가 달라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는 여기는 그 페닐알라닌이 L폼이고 이쪽에 페닐알라닌은 D폼입니다.
D폼하고 결합을 아스파틱 애시드가 해서 만들어진 이 화합물은 단맛을 내는 게 아니고 쓴맛을 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한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은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에난시오머끼리도 완전히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는 L-포도당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D폼입니다. 아미노산은 또 D폼의 아미노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L폼이에요. 특이하죠. 자연계에는 아미노산은 L폼, 포도당은 D폼. 포도당뿐만 아니고 다른 탄수화물도 거의 다 D폼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그러니까 L폼을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용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바이오 몰레큘들 간의 상호작용인데, 이 유기화학하고 다른 점이,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하고 생화학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바이오 몰레큘, 생체 분자들 간의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스페시픽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효소와 기질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기질이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3차원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3차원적으로만 이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 드럭을 개발할 때 이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봐야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약물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엑스레이 크리스토그래피, 또 하나는 NMR. 이 두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보고 난 다음에 약물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도 개발하고, 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물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개발하죠. 그리고 여기에 효소의 단백질의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가 액티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활성 부위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주 특이한 일종의 영어로는 파켓이라고 그러는데, 특이한 3차원적인 주머니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물질이나 여기 와서 결합을 못하고 딱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자물쇠와 자물통과 같은 그런 딱 들어맞는 물질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파켓 안으로. 이거는 시간이 조금 남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화학 반응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온도를 높이면은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의 농도를 높여도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을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과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을 커플링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생화학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커플링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잘 일어나는 반응과 커플링을 시켜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들은 대개 이 효소 반응들인데,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 액티베이션 배리어라고 하는 활성화 장벽을 낮추게 됩니다. 이 활성화 장벽을 낮춘다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액티베이션 배리어라고 해가지고 이 반응 물질이 있고 여기 이제 프로덕트가 있는데, 반응 물질이 이쪽으로 프로덕트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반응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냐? 여기에 그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베리어라고 합니다. 활성화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고개를 넘어야만 이 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 활성화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 단백질이 이 액티베이션 베리어를 낮춰주니까 반응 물질 A에서부터 B로 잘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촉매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준다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커플링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자유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수 프리 에너지 값이 높아지는 반응이거든요. 포도당에다가 인산을 붙인다. 그래서 그루코 6포스페이트가 된다. 이 반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반응인데, 그 뭐하고 커플링을 하냐면은 ATP 분해 반응. ATP가 ADP하고 PI로 분해되는 반응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이거든요. 프리 에너지가 감소되는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커플링 시켜 놓습니다. 반응 1과 2를 커플링 시켜 놓은 게 반응 3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커플링 시켜 놓으면 전체적인 그 집스 프리 에너지 값은 내려가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ATP를 소모를 해서 에너지 이용해서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출석을 좀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